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은 치우고 대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자. 무려 1100년 만에 한반도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여자 대통령을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누가 이런 말 하신지 아십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엊그제 대구 발언입니다. 뚱딴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요? 신라 선덕여왕 이후 첫 여왕이라도 나왔다는 말입니까? 만일 제가 여자라면 그 말 듣고 상당히 불쾌해했을 것 같습니다. 성을 불문하고 옳은 일을 하면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 기본적인 상식이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국어사전에 나오는 뚱딴지의 뜻풀이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시간은 정말 쏜 살과 같다더니 어느덧 11월도 중순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관련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세월호 세 가지 법률, 세월호 3법이라고 하는 거 국회 통과가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예산이다 뭐다. 국회나 사람 사는 거나 슬슬 연말로 다가가는 그런 때입니다. 마무리들 잘 하시고 건강도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한번 전한 뉴스인데 정홍원 국무총리와 강요 5명이 독도 입도 저반시설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예. 아무래도 이거 저자세 대일 외교다 이런 네. 비난 여론이 나올 게 틀림없으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모의를 했다고요. 한 발 더 나간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휴일이던 지난 1일 오전이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정홍원 국무총리 집무실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독도 주무부처 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모여서 1시간 40분 동안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독도 입도 시설 설치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국민적 비난이 일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장관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의 집요한 설득 끝에 결국 백지화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자, 그 다음 회의 초점이 어떻게 국민과 국회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희석시킬 것인가에 모아졌다고 합니다.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관계장관 회의 후속 조치 문건을 보면 정부는 회의 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보류를 설정한다. 이렇게 대응 논리를 제시한 뒤 네.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독도의 그 입도시설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솔직히는 일본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일본 눈치가 보여서 이거 설치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적 반발 또 국회 반발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환경에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해양 오염을 뭐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문화재 경관 이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라는 거죠. 정부는 이어서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면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 대응을 하라면서 경북도민과 경북의원들의 반발을 사전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사실 그 총리실이요 지난 5일에 발표한 해명 자료가 있는데요. 독도 입도 시설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이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가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게 취소가 아니라 보류다. 뿐더러 모의까지 해놓고 또 거짓말도 했네요. 거기 네. 덧붙여서. 정말 힘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이게 완전히 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 이런 식의 그 대일 외교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5사람. 예. 정홍원, 윤병세, 이주영, 정종섭, 김종덕, 추경호까지. 네. 네. 이름 알아두죠. 윤병세가 집요하게 네. 이거 포기해야 한다. 설득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맞습니까? 이분이?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지. 아이고. 자, 그렇고 공무원 연금 개혁.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위에서부터 밀어붙이는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어요. 예. 높은 사람들 쫙 데려다가 동참 서명 시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동참 서명. 뭐 서명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동참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서명 안 해? 또 그 자리 거냐? 자리를 걸고 지금 서명을 거부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관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과 고위 공무원단 1,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82명, 소방 준감 이상 소방 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입니다. 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오늘 10일 정오까지,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명 대상자와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서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지한다 이래야지 모든 부처 자치단체 보고 다 서명을 받아오라. 그 서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년 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또는 현 박 대통령의 부친. 네. 그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비나 딸이나. 네. 다를 게 없다. 이게 그때도 보면 무슨 서정쇄신, 솔선수범 이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짬밥순으로 이렇게 계급순으로 그게 무슨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솔선수범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행정 조직이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네. 다들 삐쭉삐쭉하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네. 그러다 지도자 바뀌면 또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뒷짐지고 있다가 권력이 어디로 가나 다 누워가지고 눈만 팽글팽글 움직여서 목지부동. 전형적인 거지. 참. 아직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아직도. 하지만 안행부 관계자는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나 안 하면.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참. 뉴스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뉴스들. 아니 인간들은 도대체 말이죠. 이게 무슨. 아이고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봐라, 아무리 반대해봐라, 우리는 갈 길 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자, 이거 공무원들이 저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그랬으니까. 공무원 노조가 오늘 그렇게 밝혔죠. 자, 그럼 그렇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총무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거짓말 했잖아요. 지난 국정감사 때 10월 28일 날인가? 기자들, 민원인, 방문객들 어쩌고 그러라고 샀다는데. 그게 아니고 조달청 문서 보니까 비치 장소가 본관이라고 딱 적혀 있다면서요. 본관에는 헬스 장비. 본관에는 누가 도대체 접근할 수 있습니까? 본관에는 오로지 대통령만 있죠. 비서실장도 아니죠. 대통령이 있는 건물에서 직원들이 가서 그 헬스 장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가 없죠. 그거 감히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본관에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까지 한 거죠. 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원장 내역을 보니까 청와대는 본관, 춘추관, 실장, 공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헬스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8,800만 원가량의 장비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위치한 본관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은 출입기자는 물론이고 직원들도 특별한 용무 없이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공간입니다. 본관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장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한 운동장비라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거 위증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든 이 국감 위증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민간인이 아니라 이 공무원 아닙니까? 게다가 또 문고리 권력 실세비서관으로 통하는 이재만 씨 아닌가요? 국감 위증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감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한편 최민희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던 조달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자료 회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장까지 직접 나서서 나가지 말아야 할 자료가 나갔다.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최민희 의원에게 보도자료 배포 중단을 호소했고 새누리당도 최민희 의원에게 질의만 하고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파문 진화에 전전긍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경우에 왜 문제가 생기죠? 이러다가 조달청장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심리자가 빠졌네요. 대통령 심리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 아닌가요? 그냥 처음부터 예.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샀다. 예. 그렇게 말하면 될 일이지 뭘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빤한 걸 말이야. 아유, 정말 참 이게 참. 아니 그게 여성용이라고 빤히 나온다는데 무슨 뭐 기자들 어쩌고. 예. 그 9,300만 원이랍니다. 윤전추 그 트레이너가 네. 받는 뭐 수당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예. 미니멈 최소 9,300만 원이래요, 연봉이. 예. 그리고 1억 원어치 기계 사서 최소 1억 들여서 사람 고용해서 훈련하는 거죠. 아, 대통령께서 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만. 예. 자, 이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청와대 그 쥐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다는 뭐 그런 초코파이로 기사. 뭐 어떻게 뭐 한다면서요? 예. 저기 최희은 PD, 뷰스앤뉴스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뽑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찾는 동안에 예. 그러면 이거 이재명 성남시장 건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보면은 중앙 청와대는 지금 그 위에 그 위에 오케이 예.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고 그러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참사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종합편성 채널A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나섰군요. 네, 뉴스 특급이란 프로그램에서 온갖 형태의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종북 세력에게 수의 계약했고 채용을 했고 마이크를 잡기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고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나 봐요. 차명진 전 의원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장구 친 진행자, 이 판을 벌여놓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해서 내일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나왔을 때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예. 그때 아주 세세히 말하면서 예. 이걸 가지고 대응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대응적으로 가닥을 잡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청와대 이야기 곧바로 이 뉴스로 이어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글쎄요. 앞뒤가 맞았는데. 예,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쥐가 그 옛날 MB 그 쥐는 아니죠? 예, MB가 왜 쥐와 연관이 되죠? 네. 전혀 금시초문을 말씀하십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 1관, 2관, 3관에 구석 곳곳에 쥐자 비용 끈끈이가 놓여 있는데 끈끈이 위에는 초코파이부터 멸치까지 쥐를 잡기 위한 다양한 먹이가 뿌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코파이 멸치보다는 지폐, 돈 이걸 갖다 놓으면 쥐들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글쎄 왜 그러시냐고 아까 쥐들이 돈에 환장하거든요. 내 말 모르시겠다더니 왜 또 갑자기 돈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코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행정관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청와대 사무실에 쥐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쥐가 옮기는 병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예,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이게 쥐가 출몰하는 거는 비서동의 노후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비서동 건물이 좀 낡긴 했는데 그 평소에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래 쥐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 보도를 접한 SNS에서는 어떤 쥐? 히읗. 혹 전임자가 애완용으로 키워 놓으셨던 것은 아닌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였군요. 애완용으로. 쥐가 살기 좋은 환경인가 따라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댓글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쥐들이 그 4대 천왕 쥐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 기자실에 가면. 또? 네. 4대 천왕이라고. 또 다른 쥐. 쥐들이 많네. 진짜. 예. 자, 그건 나중에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한번 소상히 짚어보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대모사도 안 하시고 할만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까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해외여행은 언제 갑니까? 해외 가기 전에 감옥 갈 것 같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의 버라이어티한 김용민 PD였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51분 막 시작됐네요. 김용민 PD가 좀 뉴스 집중도를 높이려고 목요일이고 그래서 아마 또 전하는 뉴스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조금 불쾌함을 표시한 분도 한 분 계셔서 제가 특별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판 이거 지하철 승객 시리즈라는 유머 또는 풍자 이런 게 도는 모양이죠. 왕싸가지님. 삼총사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마징가, 태권브이, 차도리. 차도리도 만화 주인공인가요? 그러면 삼총사가 아니고 삼충사. 일배충, 활배충, 할배충, 관배충. 관배충은 저인가요? 관피아? 관피아를 말하는 겁니까? 할배충은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삼대갈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전대갈, 쥐대갈, 닭대길. 닭대갈이겠죠. 전, 쥐, 닭. 네. 저도 뭐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실제 무슨 그 사이트에 올라왔던 거랍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어느 조그만 카운티, 조그만 중소도시에 아주 총명하게 잘 훈련된 강아지 애완견이 있었나 봐요. 근데 무려 최소 800단어, 많게는 1000단어까지 이 강아지가 구사를 한답니다. 또는 알아듣거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이죠. 1000단어면은, 와우.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어떤 한국 분으로 짐작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렇게 성씨가 킴, 박, 이런 게 이렇게 맨 뒤에 패밀리 네임에 붙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 한국 사람이 아닐까, 한국계 미국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랬대요. 아, 그게 뭐 놀랄 일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쥐에 이어서 닭도 말을 할 줄 안다. 그런 답글을 달았답니다. 웃기시죠? 전혀 반응이 없네요. 제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거 어느 페이스북에서. 오케이 마리님 5시 50분에 김기춘 실장 말하기를 대통령 운동기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 운동기구, 물품 등은 대통령 경호나 안위와 관계되고 대통령 안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 실장님.
그래서 민원 업무 본다고 하고 윤 전 출시의 업무를 속이고 김 실장의 부하 직원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 직원과 출입 기자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 위중한 물건을 출입 기자 그리고 직원들 수백 명이 아무나 가서 막 사용해도 됩니까? 청와대의 안살림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비서실장께서는 그런 걸 모르고 계셨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방조, 묵인하셨으면 직무를 유기하신 것이네요. 다른 분 견해 한번 보죠. 네,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그 독도 저반 시설 취소하는 것 이슈 안 되게 대응하라라는 비밀 지시에 관한 기사 전문을 올려주셨고요. 플리포도님은 우리 한번 인터뷰 한 적 있죠. 이거는 경양 만평이군요. 우리는 경양 4컷짜리 박찬순 허백을 했었고 만평 올려주셨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록 에이지스님, 여자 대통령이 아니고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김문수 발언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문수 발언은 이따가 뉴스 행간으로 조금 더 짚어보겠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는 새누리당의 야무진 젊은 의원이죠. 비례대표인데 군사 쪽에 아주 혁혁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아마 다음번에는 자기 출신 지역인 순천, 곡성 그쪽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한번 일전을 겨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좌삐리 좀비님, 김문수 씨. 네, 지금은 직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러도 문제 없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씨가 한류를 대표한다고요? 한류를 다 물에 말아 드셨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겁니다. 뇌의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저딴 소리나 하지요. 이런 답글로 화답을 하시기도 했네요. 자, 내일이 입동이랍니다. 입동. 이제 절기는 겨울로 완연히 접어드는군요. 네, 조금 있다가 게시판 다시 챙기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엊그제인 4일 대구의 어느 포럼에 초청 토론자로 가서 한 일련의 말들을 쫙 털어놨습니다. 마치 본물 터지듯 하고 싶은 말. 글쎄요, 서울에서는 별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하자는 말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이것저것 좌충우돌식으로 얘기를 다 했던데 주요한 발언 한 서너 꼭지 뽑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날 대구에서의 토론기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배우려 한다며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0일 토론회에서 전 세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나라는 박정희 모델을 배우려고 한다.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한다. 세종대왕을 배우러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국인들도 세종대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며 인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산업혁명 지도자로서 박정희,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로서 박정희를 가르쳐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이 대한민국 관광상품의 핵심이라며 그걸 안 하고 세종대왕 이순신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나는 박정희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최고의 한류 스타라는 주장이다. 네. 작심을 하고 아주 편하게 말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상 이른바 TK의 본산이고 이 나라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창출하고 유지하고 확대하는 견인차 또는 중추 세력이라고 자임하는 거기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정서가 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대구 경북 지역에도 역사와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그 지향점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TK와는 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K 이렇게 말할 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점, 그래서 속상하시는 점 다 알고 있고 그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예기치 않은 상처를 받거나 불쾌하게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다만 TK라는 지역의 특성상 일테면 말이죠. 광주나 목포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좋은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그냥 칭송, 가벼운 칭송까지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견강부회할 정도로 아부성 또는 아전인수식 또는 어느 한 것 그 역사의 사실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잔뜩 부풀려서 침소봉대하는 또는 균형을 잃은 칭송은 듣는 사람도 좀 이렇게 저렇게 저급하게 저러나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2번이나 자력으로 이겼고 이번에도 승리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자기의 다른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서 불출마를 하고 지금 무엇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미 또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나왔고요. 거침없이 차기 대선에 뜻이 있다고 말하는 이른바 차세대 리더 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역사관이나 시대인식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당연히 따질 권리가 있죠. 그런데 아주 가서 그냥 무슨 시정잡배들이나 할 만한 소리를 거침없이 늘어놓는 걸 보면서 최소한의 품격마저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사이트의 그 헤드라인 제목만 떴을 때 보고서 처음엔 제 눈이나 귀를 좀 의심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품격 없게 그리고 균형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거기가 오로지 대구라는 이유만으로 대구 사람들 듣기 좋게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김문수 전 지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기의 이런 주장의 근거가 약하거나 또는 없어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날 발언을 자세히 지금 오마이뉴스가 가장 그 발언에 치중해서 기사를 써놔서 제가 이걸 골랐는데 읽어보면 그냥 자신의 인물평입니다. 이러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보다는 박정희를 내세우는 게 훨씬 도시 마케팅이건 한국의 그 국가 브랜드 이런 것이건 인지도 상승이건 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맞건 틀리건 간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자신의 주관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개똥 철학을 그냥 막 털어놓은 거죠. 그걸 김문수니까 그 발언을 한 게 김문수니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그냥 웃죠. 기사가 안 되니까. 자, 또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서, 그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선친이기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음으로써 청와대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보내는 어떤 무슨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건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자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고사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세계사적 예언을 하고 대한민국을 만든 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제가 만약 여자라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여자니까 도와줘야 합니까? 여자 대통령이니까 도와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남녀평등, 그 말조차도 이제는 촌스러운 말이 됐는데 여남평등 또는 양성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녀평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디 가서 책 잡히고 힐난 듣고 귀하의 양성평등에 관한 평소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치기 당하기 딱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무슨 소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가 도달한 게 신라 선덕여왕 이후로부터 따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두 나라에는 없는 여성 지도자를 우리가 가져서 지금 행복하니까 모두 다 만세 삼창하고 그 여자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니까 여자니까 연약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기사도를 발휘해서 도와주자 이겁니까? 1100년 만이라니. 그럼 선덕여왕 다음으로 지금 박근혜 여왕이란 말입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생각하는 현 대통령 리더십은? 그 다음에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 나왔잖아요, 벌써. 영국의 대처 수상도 있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 브라질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여자 아닙니까? 무슨 견강부회를 해도 아전 인수를 해도 유만부동이죠.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입 아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감정에 기대는 듯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왈.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6달 이상 걸렸다. 어떤 것이든 정치권에 들어오면 합의가 안 된다. 정치권은 식물국회이고 현재 국내 경제는 매우 어렵다. 여기까지는 그냥 시비 안 삼고 동의하기로 합시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말하고 싶었던 대목 이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분들 앞에 두고 정치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지금 식물국회 상태인데 바로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그래서 국난 극복하자는 건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특정 지역에 가서 그쪽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아부성 발언하면 안 되죠. 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 지역에 기반한 권력에 편승하려는 대표적인 투 네이션스 팔러시 아닙니까? 두 국민 정책. 오히려 지역 감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여러분의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이 국난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그동안 승자였고 많이 가져왔고 수적으로도 많으니 여러분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십시다. 여러분이 포용하십시다. 여러분이 손을 내미십시다. 거기에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서라도 멸사봉공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거기 가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만들자? 차기 한 번 더 하자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지금 경북 영준과 영천 어디 출신이니까 TK의 새로운 적자
다음번 승계할 리더로 나 김문수를 봐달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한때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에 헌신했죠. 노동운동을 한 정도가 아니고 김문수에 의해서 인천 5.3 사태, 5.3 항쟁이라고도 불리우는 처절한 노동 항쟁도 있었고요. 그는 민중당으로 투신했고 나중에 별 뒷머리 극적극적하면서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로 왔지만 이게 한때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사람이 할 말입니까? 특정 지역 정서에 기대서? 개헌에 대해서 자기는 한 번도 바꾸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현재 이 법으로 잘하고 있다 이랬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알아들은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개헌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북한의 3대 세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개헌, 이 헌법이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개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북한의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뭘 대처해 왔나요?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금강산 그 이후로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가 몇 년째 묶여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취해졌던 5.24 조치 해제하는데도 지금 몇 년이 걸리고 민간인들이 뿌리는 대북 비라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어쩐다는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김문수 전 지사가 어록이 화려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춘향이 그 나머지 세 글자는 제가 차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검색도 하면 다 나올 뿐더러 제 입이 지저분해져서라도 그 말은 못 옮기겠고요. 그 다음에 나 지사인데 119에 전화해가지고 계속 그 말만 했었잖아요. 왜? 119 대원하고 나 지사인데 누구십니까? 위치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나 지사인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그런 건 뺍시다. 김문수 지사가 4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히 4년 전에. 제가 관련 기사를 뽑아놨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2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 기사를 가장 상세히 보도한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재조명을 주제로 김문사 당시 경기지사가 강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을 다 합쳐도 이명박 대통령을 못 따라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대구에서의 발언과 4년 전 이 발언을 제가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김문수 지사는 세종대왕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때도 세종 이런 거 다 합쳐도 이명박 못 따라간다 그랬고 엊그제 대전에 대구에서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거 싹 밀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년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훨씬 압도적으로 능가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근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딱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4년 만에 우리 김문수 지사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세종대왕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단연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왜 이분은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좋아할 말만 그것도 저급하게 골라서 할까요? 그러면서 다음번 차기 주자, 일국의 리더가 돼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자신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철이 없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는 뚱딴지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년 전 11월 서울 양재동 AT센터 연설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중국은 경항, 이 경은 북경이고 항은 항주입니다. 중국의 양자강 남쪽에 있는 커다란 도시죠. 중국은 경항 대운하로 동양의 베니스를 꿈꾸는데 우리는 강에 배 띄우면 망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그러면서 4대강 반대 여론을
교육과 홍보의 부족 탓으로 분석하고 맹공했습니다. 왜 4년 만에 이명박보다 뒤졌던 박정희가 갑자기 반만 내 최고 인물이라는 이명박을 제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문수 지사의 머릿속에서 1위로 등극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자신의 논리를 완벽한 논리 체계와 근거를 가지고 그 하나의 관을 구성해서 말하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그걸로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논리적 정합성과 상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몇 년 만에 그 당시 최고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과거 역사를 휙휙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아주 봉건적인 시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1100년 만에 여왕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여자 대통령이니까 도와주자고 말하는 한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 반열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나중에 무슨 기어이 대선 후보 하겠다면 관훈클럽 토론이든 각종 토론회에서 걸러질 기회는 있겠지만 그 전에 본인이 자신의 능력과 깜냥을 미리 좀 잘 성찰을 하고 현명한 처신을 해서 더 이상 망신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를 지켜본 정치평론하는 저의 개인적 소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고 하니 그 당에 정말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시군요. 아니, 좀 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찾는 거였어요? 예. 빨리 끝내고 마감하십시오. 우리 양 기자가 국회 반장이어서 본인 기사뿐만 아니라 후배들 기사도 봐서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바쁘다는 걸 참고로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죄송은.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그 무상복지, 그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 이거 가지고 지자체별로 치고받고 헝클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좀 논란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조짐만 좀 보이다가 최근에 결국 홍준표 경남지사 이 용감한 분이 선두에 나섰죠. 앞장을 서서 이 무상급식 예산 이 경남도 교육청에다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죠.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또 지금 경기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에서는 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의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죠. 예.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제 2011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될 때, 그리고 그 바로 직전 해인 2010년에 지방선거 때 이 무상급식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2010년에 이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또 2011년 2등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이 초중고 무상급식은 이 국민적인 공감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일정한 이 공감대가 형성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세훈의 패배로 이미 그건 딱 정치적으로 귀결이 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약들의 심혈을 기울였었고,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경제민주화와 함께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전까지는 좀 비판적이었던 보편적 복지에 한 발 다가가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의 핵심 중의 하나였는데요. 이게 이제 영유아 보육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 이것도 국가가 이 보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그래서 사실상 무상보육을 하는 이제 이런 방안으로 공약을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또 보육 문제하고 이 교육 문제, 초중고 교육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맥이 다 있는데, 이 영유아 보육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초중고 교육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주무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그러니 이거를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와 보육, 그러니까 교육과 이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좀 이렇게 묶여가는 그런 거를 이제 여야 정치권이 대체로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의 이제 핵심은 이 보육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지금 중앙정부가 사실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러다 보니 이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2012년에 여야가 이 대선 과정에서 모두 다 이제 복지 확대 공약을 얘기했고,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지방 재정, 그러니까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방 교육 재정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는 이 전제하에서 이 보육과 교육 문제를 통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정부가 이제 뭐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금 올해도 이 지방 교육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을 지금 교부세 지금 뭐 1조 8천억 원 이상 지금 2조 5천억 원 이상 지금 깎아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실상 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에다가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 이제 이런 지적과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야권의 얘기가 다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아니 보육,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무상급식 이 잘 사는 애들까지 다 급식한다면서 이렇게 재정을 거기다 쏟아부으니 무상보육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조금 무상급식을 조금 이 비율을 낮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보육료 쪽도 지원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가면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니 이렇게 논리를 들이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또 지금 이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마당이니 이게 이제 좀 더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최소한 정부 여당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지금 정부 여당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피를 하면서 사실은 시도교육청이 마치 무상급식에만 몰두하면서 무상보육은 등한시하고 정부 여당의 책임 떠넘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육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그리고 교육 문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책임, 이 책임 소재가 지금 법으로 현재 명백하게 이 규명이 돼 있는데, 부분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언뜻 얘기하면, 아니 그 애들한테 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하는 문제는 사실 재정 한 군데서 조금씩 나눠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논리로 여당의 주장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가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가 지금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예산 부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 양보해라, 무상급식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논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2010년에 무상급식 관련한 논쟁에서 사실 대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앞두거라 해서 이제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지금은 전반적인 좀 뭐랄까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무상급식을 좀 파열음을 내는,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전면화 이런 것들에 좀 파열음을 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수 진보 간의 전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념적인 전선 이런 것들로 지금 만들어 가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건데 기자로서는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애쓰셨어요. 저도 들으면서 이게 참 기사 써봐야 사람들 잘 안 읽고 긴데, 그렇다고 또 생략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 빼서 저 돈 하려고 EJ 정책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홍준표 경남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무상급식에 치우친 예산이 교육 예산이 무상급식에 치우치다 보니 교육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 결국은 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결국은 이 교육 자치의 사실 근본적인 그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 문제를 이념적인 이 대립 구도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해 보여서 솔직히 좀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거라면 실은 이 문제는 각 부처 장관이나 도지사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 국정 아젠다로 탁 꿰차고 교통정리해주고 가르마 타줘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도 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 얘기 안 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간에서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한번 돼볼까,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존경하는 양정대 기자님께 우리 청취자분 두 분께서 정식으로 견해를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네네. 처음 듣는 견해는 아니실 거예요. 더불어 살자님이 6시 23분에, 그리고 국물도 없으다. 이분은 우리 객원 칼럼니스트이십니다. 촌철살인의 대가인데요. 6시 24분에 1분 차이로 올렸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 말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실은 이거 양정대 기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통용해서 다 쓰고 있는 모든 사회 전체에다가 이분들이 발언하는 걸로 그냥 대표적으로 들어주십시오. 대표 기자로.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급식, 공공보육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분의 얘기고, 또 다른 한 분은 중학교까지 우리 지금 의무교육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학교 가면은 의무적으로 급식해주고 밥 주고 하는 거니까 무상 이러면 마치 이렇게 뭐 돈 없는 사람에게 뭘 나눠주는 듯한 시혜의 뉘앙스도 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 의무 또는 당연한 권리 이런 차원에서 무상급식 대신에 의무급식 뭐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주셨네요. 우리 한두 명이 뭐 네. 용어를 바꾸자고 해서 될 건 아니고, 또 이미 기존 언론에서 몇 년 전부터 통용되고 있는 말을 다른 용어를 동원하면 좀 혼선의 여진이 있긴 한데, 개념은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양정대 기자께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청취자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사실 그 민주노동당이 이제 원내 진출하면서 사실은 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 몇 가지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이 기존 정당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일반화된, 그때부터 이제 일반화된 용어여서 그렇죠. 뭐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데 사실 당장 이 바꿔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또 다른 신문 네네. 방송에서는 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나만 그 기사를 안 쓰면, 그 용어를 안 쓰면 새로운 뭐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네. 조금 그 고충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그리고 그 새누리당이 차제의 교육감 선거제도도 손보겠다는 이거는 혹시 내일까지 뉴스 선도가 유지되면 내일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화를 늦게 드린 점도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네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총리님, 왼 위에 수배 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을 연상시킵니다. 이 전단을 배포한 이하라는 작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무려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제명이 어이없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건전물 침입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건조물에 주인의 승낙 없이 침입해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를 적용하자니 인격을 경멸하는 의사표시보다는 풍자와 해악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친고죄라서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 내용을 대통령 모독이라 생각해서 처벌한 건데 정작 죄명은 건조물 침입죄. 전단지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조물 침입 행위는 대통령 모독하고도 관계가 없죠. 게다가 충분히 선교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리님, 만약에 일반적인 광고 전단지였다면 경찰이 굳이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7시간이나 조사해서 입건했을까요? 일반적인 유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주인이 승낙 없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주인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고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향한 기본권이죠. 국제언론 기자회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언론 기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위 역시 180개 나라 중 57위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31위에 비해서 26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는 응답을 한 장홍원 총리. 정 총리가 말한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며칠 전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때는 규제할 만한 근거법이 있지는 못합니다. 근거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북전단 살포는 규제를 가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 안보 우려 따위는 신경 안 쓰고 표현의 자유를 숭상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용.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법 타결해달라 이렇게 전단 살포하려니까 막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도심에서 그건 굉장히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안전을 위협합니까? 파주나 연천에서 날리는 전단은 지금 그런 식의 말한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날아가다가 잘못 도로 위로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를 주면 어떡하냐. 막았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데 왜 못 막습니까? 총리 자신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현실. 어떻게 총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면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부총리에게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친 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합니다. 6시 36분이니까 약 18분 30초 정도 할 수 있네요. 예고해드린 대로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연재욱 그리고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대선 때 매일 오전, 오후 2번씩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른바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했죠. 이 내용을 최초로 입수한 의원은 바로 지금 오늘 연결할 김광진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혁혁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초선인데 다들 아시다시피요. 소상한 얘기 들어보죠. 김광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목소리가 지금 30대시든가요? 예, 34입니다. 34. 아주 연부역강한 나이입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니 젊음과 패기가 그대로 느껴져서 제가 듣는 저도 좋군요. 자, 예. 제가 조금 전에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간추렸는데 예. 두 사령관 작전 지시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예. 이거 군법 위반 아닙니까? 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군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적용된 공동정범 또는 8월 달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했던 특수방조 이런 것들 다 최대 2년이더군요. 징역 2년. 예. 그래서 이른바 군법 위반 치고는 좀 경미한 죄 양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웃기는 건 애초에는 이거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에. 예,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개인적 일탈도 처음에는 일반 병사 한 명의 일탈이라고 했다가 네. 그 이후에는 530 단장의 일탈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사령관까지 올라와서 전현직 2명의 사령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예. 이제 뭐 3분의 1도 채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령관, 일탈이 계속 커져오는데 예. 연, 옥, 이 두 사이버 사령관, 이들 준장이죠, 별 하나. 예, 준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의 문제인 거죠. 네. 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사이버 사령부는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의 결재 라인을 받는 부서가 아니라 예. 국방장관의 직활부대입니다. 그렇죠. 마치 유일하게 상급자가 장관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근데, 대통령과 감사원장 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 관계처럼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바로 사이버 사령관에게 직보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중간에 아무런 결재 단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렇기 때문에 네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게 말 그대로 한 명의 일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예. 한 명의 사령관 정도였다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령관이 바뀌면서도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왔고 그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더불어서 이게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뭐 총선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정치계에 관여해왔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갔으며 인원도 오상공단이 뭐 100여 명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이유가 필요한 것이죠. 오상공 단장은 왜 이 불법 행위를 했을까? 지금 군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범죄의 이유를 김 의원은 뭐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범죄의 이유가 국방장관이었든 혹은 국방부가 아니라면 뭐 청와대든 혹은 국정원이든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리고 내가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하는 것이죠. 네. 예, 그게 상식입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 아주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군 검찰은 이번 사안을 두고 그저께 종합 발표를 하고 기소를 했죠. 예. 연재욱, 옥도경 이 두 사령관에서 일단 꼬리를 잘랐습니다. 도마뱀 치고는 자신들이 생각해도 요 정도 도마뱀을 내놓으면은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사령관이 윗선 즉 국방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을 불법을 정성스럽게 했다. 지금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소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 같은데 우리가 상식에 기반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비분강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법정에서 깰 때는 비분강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당위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연결고리를 지금 저희가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네네. 다만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주면 좋겠고 사실은 댓글, 트위터에 써져 있는 글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는 과정에서도 뭐 군 검찰의 조사에도 나옵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구의 사인을 사령관의 사인을 임의로 해버린다거나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관련한 문건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재욱 옥도경 사령관 같은 경우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냥 방조 행위 정도였었는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요. 근데 지금은 방조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조금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다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네, 이른바 지금 두 사령관이 총대를 메고 이번 사안은 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건데 사람 심리가 또 이런 게 있긴 해요. 막상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만약에 선고받는다면 심경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건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뭐 군인 정신에 이른바 군인 정신에 아주 투철하고 상명하복이 군기가 뼛속까지 깊게 빠릿빠릿 배어서 이것은 내가 무덤까지 덮고 간다
예. 라고 이렇게 순장을 결심한 거라면, 뭐 장관과의 연계를 이들 입에서 얻어내기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예. 통상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치고 그때 가서 구두 보고만 했었을까요? 장관에게 이 사령관들이? 김관진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마다 블랙북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 블랙북의 내용에 정치 개입은 들어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 상황 그리고 북한의 심리전 이 내용만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블랙북은 사실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의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관련한 문서들도 뭐 재판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필요하다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재판 말고 이외의 다른 방식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뭐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우리가 의원실에서 잠깐만요.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자료 요청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예. 네. 물론 행정정보 공개 대상도 아닐 거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증인 및 증거 채택 과정에서 이것을 포함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폐기했는지 네.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통상 행정부에서 예. 국방부는 대단히 특수한 행정부이긴 합니다만 장관, 즉 그 부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할 때 극비사항이거나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하다못해 제목만 적은 A4 용지 보고서라도 하나 놓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블랙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이버 사령부라는 데가 쉽게 말하자면 대북 심리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예.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 기간에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는 죄상이 확인이 됐고 예.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가 됐느냐가 1차 관심이고 또 하나는 만약 이건 그냥 추론입니다. 예. 통상적인 우리가 상식적 그리고 합리적 의문에 기반해서 볼 때 장관에게 보고 안 되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유일한 차상급자이자 최종 상급자가 장관이니까. 예. 그럼 장관한테는 보고가 됐다고 친다면 그러면 장관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까 안 했을까? 이것도 또 제기될 수 있는 의문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 의원 생각은 뭡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장관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지 혹은 다른 기관에게 바로 루트로 보고가 됐을 건지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국정원과 연계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예. 또 국정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그와 관련한 부분으로 정보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네. 또 혹은 관련한 내용을 어쨌든 이분들도 군인이기 때문에 예. 군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그 군인으로서 이것이 꼭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보다 네. 다른 오더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윗선에 대한 부분은 네. 누군가는 있을 텐데 그것이 누군가인지에 대해서는 차적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의 업무 협조 내지는 공조 차원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꼭 상하 관계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김 의원의 추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예.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된다면 사건은 훨씬 커지는 거죠. 국방장관이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누구도 이 두 선에서 사령관 원스타 혼자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해왔고 사령관이 바뀌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상하게 보고가 됐을지 만약 됐다면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물음표로 남겨둘 수밖에 없겠네요. 현 시점으로. 예, 뭐 그게 꼭 대통령일지 아니면 청와대 어떤 뭐 수석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누군가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방증해주는 증거 또는 정황으로서는
이쪽 예산은 국정원에서도 일부가 넘어왔던 거 아닙니까? 예,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버 사령부의 전체 예산이 다 국정원 돈은 아니었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일이 흘러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건 뭐 문서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두 기관이 업무 공조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차원에서 각자의 하는 일이 또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조금 좀 난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예. 이것에 대해서 김 의원이 답하기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뭐 모르시거나 답답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연재욱, 옥도경 두 전 사령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또는 짐작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군 정치 개입 정도로 이제 왔습니다만 그동안은 방조였다가 방조는 지금 빠진 상태로 공동 정범으로 바꿨죠, 제목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형은 방조보다는 조금 더 강해질 거고.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것이냐. 또한 그 형을 받게 되면 연금 문제나 개인적인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혹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발생하면 이것이 본인이 그저 방조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재판은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김 의원 혼자서 할 혼자서 처리할 혼자서 이것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댓글 공작 윗선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게 꼭 장관인지 아니면 타 기관인지 또는 BH의 어느 다른 뭐 수석실이나 어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 내지는 재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새정치연합에서 이것을 국정조사를 실시할 그리고 여당에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 내지는 압박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뭐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안은 할 수 있죠. 지금 김 의원이 했던 당사자로서 제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실제 정치에 개입했고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전현직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에 근거하고 입각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 시기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취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다음 정권이요? 예. 현 정부 때까지는 국정조사 등을 제기하지 않고 일단 덮어두었다가 다음 정권에서 그 말은 정권 획득을 전제로 지금 하는 말이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이 뭐 1, 2년 정도는 2, 3심까지 하는데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진하다면 일단 특별검사를 통해서 조금 수사를 더 했다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김 의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물론 질문지에 없는 겁니다. 지금 순천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쓰기 위한 것으로도 읽히던데. 예.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요즘 순천 곡성 이 두 지역구가 거기 아닙니까? 예, 예. 자연불악 단위로 이렇게 돌면서 한 주일에 예. 한 번씩 그 마을 회관에서 자면서 예. 마을 주민 한 사람 또는 두어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베개 쏙닥쏙닥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맨투맨 6탄전 스킨십을 한답니다. 예, 시골에서는 상당히 좀 먹히는 분위기인데 예. 우리 김 의원 그런 건 알고는 있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대응 비슷한 걸 할 겁니까? 뭐 그걸 대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목소리를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는 게
어쨌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갈망했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것이 단순한 이벤트로 흘러가지 않고 예. 실질적으로 뭔가 좀 담보될 수 있는 일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정현 의원께서 잘 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 이벤트로 흘러서는 안 되는데, 예. 또 우리 정서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은 약간 좀 친숙해지고 그런 건 있죠. 그렇죠. 이제 예.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예. 김 의원은 신혼이라서, 예. 또 뭐 이정현 의원 따라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자기도 힘들 거고. 이 의원이 정치인마다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똑같이 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고. 그럼요. 저는 저다운 방식의 선거운동이나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을 취하겠죠. 기대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를. 어쨌거나 이정현 의원이 하고 있다는 지금 그 마을회관 숙박 투어가 예. 그동안 거의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재밌고 짱짱한 선거전이 한번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오늘 인터뷰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아버지라는 시를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클로징으로는요. 지난 2000년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김용욱 군이 쓴 겁니다. 꽤 10여 년쯤 된 시죠. 당시에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집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머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무척 닮은 아이들의 잠자리를 살펴주고는 지친 몸을 방바닥에 부립니다. 아침, 그는 덜 깬 눈을 부비며 우리 형제를 학교라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허름한 지갑 속에서 몇 장 안 되는 구겨진 종이돈을 살점처럼 떼줍니다. 그리곤 그는 일자리로 가서 개미처럼 밥알을 모으며 땀을 흘립니다. 그러기를 20여 년, 지칠 때도 되었는데, 이제는 힘 붙일 때도 되었는데, 오늘도 그는 작은 체구에 축 처진 어깨를 툭툭 털고는 우리에게 주름진 웃음을 보이지만, 머슴 생활 너무 힘겹고 서러울 때 우리에게 이따금씩 들키는 눈물방울, 그 속에 파들파들 별처럼 떨고 있는 남은 가족의 눈방울들, 그 머슴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고단한 아버지들께 응원과 함께 이 시를 바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